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시사 포커스 내용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봉쇄령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게 됩니다. 지난 11월 24일에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마두로를 지명하면서 국제 테러 조직으로 발표를 한 이후에 그 봉쇄의 모습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로 국제 테러를 포괄화시키고 마두로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카리브해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를 동원한 봉쇄 작전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올라왔었던 저녁 한 7시 30분 정도에 폭스와 뉴욕타임스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석유 운반선 봉쇄 명령하다라는 주제의 내용이었고, 뉴욕타임스도 거의 비슷한 시간 안에 조금은 신중한 톤으로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제재 대상 일부 석유 운반선의 봉쇄 발표. 그러니까 여기에서 폭스가 냈던 제목 안에서는 석유 운반선이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내용이었고요. 뉴욕타임스는 여기에서 일부라고 하는 내용에 좀 강조가 되고 있었던 이 사뭇 좀 다른 느낌의 제목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기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제재 대상의 유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모든 제재 대상의 유조선,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의 그 전체 유조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부에서 이미 제재 리스트에 올린 특정 선박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폭스 쪽에서 조명하고 있었던 거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전체의 배들 가운데 일부라는 표현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납포가 됐었던 스키퍼호 같은 경우가 2022년 11월부터 제재 대상이었었던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이미 제재 대상이었었던 유조선이었다는 거죠. 이란의 혁명수비대 또 헤즈볼라를 위해서 석유를 밀수했었다는 이유였었고, 지난주에만 미국이 6척을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올리면서 지금 총 거의 30척에 달하는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조선들의 제재 대상에게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지금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게 폭스 쪽의 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봉쇄, 그 제재 대상인 유조선 전체를 강조하고 있었고, 뉴욕타임스는 제재 목록에 오른 일부 선박이다. 그러니까 전체 선박 중에 제재 목록에 오른 일부 선박이라는 것으로 조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체 그 운영 중인 제재 대상의 유조선은 약 한 30척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베네수엘라 석유 운반선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고, 또 쉐브론 같은 정식 면허 기업의 유조선은 이 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아주 장황하게 긴 글을 남기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남미 역사상 가장 큰 함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더 커질 것이고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 해군이 카리브해에 집결시킨 전력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먼저 일단 항모 전단이 지금 들어가 있죠.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고 항공모함을 중심으로써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까지 포함된 하나의 떠다니는 공군 기지가 지금 하나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FA-18 전투기 60여 대를 실어 나르고 있고, 이것은 베네수엘라 공군 전체보다도 강력한 공군 기지가 지금 하나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연안 안에 지금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11척의 군함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들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베네수엘라 본토의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호크의 사거리가 1600km가 넘는데 우리가 LA에서 서부 해안에서 LA에서 발사할 경우에 락키 산맥을 넘어서 미국의 중부 캔사스 서부 정도까지가 사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크기로 보면은 동에서 서로 1300km, 남북 길이는 1000km 정도가 되고 있어서 베네수엘라 인근에서의 토마호크 1600km면 어디에서 쏴도 베네수엘라 국토 전부 플러스 주변국의 일부까지도 커버가 되는 거리다라고 하는 그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11척의 군함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P-8 해상 초계기라는 것도 지금 있는데 이게 또 무서운 게 높은 하늘에서 레이더로 해상을 훑으면서 모든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러니 30척이라고 하는 제재 대상에 있는 유조선들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드나들면서 유조선 하나하나가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런 해상 초계기도 있고 또 V22라고 하는 오스프리는 헬기처럼 수직으로 뜨고 비행기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그 기동성이 있는 비행기고 또 해병대의 특수부대를 태우면서 급습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얼마 전에 납포했었던 그 배에서도 유조선 납포 작전 때 딱 좀 투입이 되게 되는 V22 오스프리도 함께 지금 같이 대기하고 있고 또 헬기들도 24시간 순찰하면서 의심스러운 선박을 저공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찰하며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에서 25차례의 선박 공습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런 헬기들도 투입이 됐었고 결국 지금 미국에서 카리브해 연안에 배치되어 있는 기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항구에서 나가는 배든 들어오는 배든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언제든지 막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압박의 수위를 점점 조여오고 있고 거기에 그 봉쇄라는 명령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는 이미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폭스 뉴스를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전을 훔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단어에 좀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훔치고 있는 미국의 자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트고라고 하는 시트고가 원래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의 정유 회사입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일리노이의 정유시설을 가지고 있고 미국 동부에만 4,000개가 넘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에 77만 배럴을 처리하는 미국의 7위 석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미국의 델라웨어 법원이 시트고를 엘리엇 인베스트먼트라는 헤지펀드에 59억 달러의 매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2007년 차베즈 정권부터 우리가 한번 가봤을 때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엑슨모빌도 그렇고 코노코필립스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죠. 이들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를 했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수백억 달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베즈 정권 이후부터 베네수엘라가 점차 재정으로 몰락을 하게 되고 갚지를 못하게 되니까 법원에서 그럼 미국 내에 있는 베네수엘라 자산인 시트고를 압류를 해서 그걸 팔아서 갚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마두로 정권은 야만적인 약탈이라고 반발을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미국의 회사들 거였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빼앗아 간 거 이제 되찾는 것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네수엘라 본토의 유전입니다.
과거에 엑슨모빌이나 코노코필립스가 베네수엘라에서 개발하던 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국유화가 되면서 이 유전들을 빼앗겼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지금 이참에 이것도 반환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나다 광산회사에서 운영을 했던 금광도 2008년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4억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났죠.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여기에서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자산을 말하는 건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스 뉴스로 살펴봤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 어떤 땅을 요구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배경을 봤을 땐 이미 2007년, 2008년 차베즈 정권부터 이미 미국과 캐나다 기업의 자산들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의 테러 조직 지정, 또 봉쇄, 자산 탈환 이 모든 표현이 가리키는 건 하나였다는 겁니다. 폭스의 기사에서 우리가 어제 올라왔던 기사 가운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regime change, 정권 교체를 이제 수면 위에 아예 드러내놓고 기사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인 제목 자체에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의 테러 조직으로 선언하며 석유 운반선 봉쇄 명령을 내렸다는 게 타이틀 기사의 제목이었고 거기에서의 부제목이 마두로 정권, 미국의 유전을 훔쳤다는 혐의로 외국의 테러 조직으로 지정됨. 이게 바로 그 서브타이틀의 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2019년 트럼프 일기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후안 과이도를 정통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마두로를 몰아내려고 했었죠. 그때의 시트고를 과이도 측에 넘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실패를 했죠. 이번에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봉쇄로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고 경제적으로 질식을 시켜서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반환도 있고 또 실제 목표가 마두로 축줄이고 이게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로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숫자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베네수엘라가 현재 하루 약 96만 배럴을 생산을 합니다. 전성기였던 2000년대 때에는 320만 배럴을 뽑아냈는데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지금 하루에 얼마를 소비하냐면 1억 40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전 세계의 0.9% 그러니까 1%가 되지 않는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하루에 1640만 배럴을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전체 생산량의 한 17배 정도를 하루에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봉쇄로 차단되는 건 30척의 제재 대상 유조선이 나르는 물량뿐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쉐보론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계속 생산하고 이것을 또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급한 특별 면허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유조선 30척에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봉쇄시켜야겠다라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유령 유조선의 봉쇄 작전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닌 게 유럽은 사실 이미 3년째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현재 러시아의 유령선단 557척을 제재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자인 12월 16일자 기준으로만 봐도 23개의 개인과 단체가 추가 제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3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배만 잡는 게 아니고 선박 소유주, 보험사, 항만 관계자, 석유 중개인, 심지어 선박의 등록 대행사까지 공급망 전체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쳐서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막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나포 사례를 보면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생생한 게 지난 4월에 에스토니아 해군이 발트해에서 키왈라라고 하는 유조선을 납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지부티 선적이라고 속였지만 사실 이 안에 보니까 러시아 석유가 실려 있었고 또 9월에는 프랑스 해군이
보라카이라는 배를 잡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바로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러시아 유조선인 시홀스도 차단을 했었고 베네수엘라로 가던 배였다는 거고요. 이게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러시아의 유령 선단을 차단하면서 그것이 이곳 카리브해까지도 지금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 법적 근거를 철저히 만들면서 핀란드와 독일이 자국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유조선에게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유럽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석유나 가스 수익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대비해서 8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유럽이 주요 고객이었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대량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배럴당 20에서 30달러 할인해서 사고 있고 인도도 전쟁 전보다 10배 이상 러시아산 석유를 지금 늘려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채널을 유럽에서 다른 채널로 돌려가면서 유령 선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고 있는 어떤 자산인지 불분명하다라는 문제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사례를 봤을 때도 자산 탈환보다는 불법 석유 거래망의 차단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베네수엘라가 마약 생산국이 아니다라는 뉴욕타임스의 팩트체크도 맞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마약 경유지이자 자금 세탁의 거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생산이 아니고 경유와 범죄의 자금화를 하고 있는 곳이 베네수엘라라는 곳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베네수엘라가 마약 생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마약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공장이라면 베네수엘라가 물류센터이자 은행인 셈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마약을 명분으로 내세운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마약 위기의 주요 통로이고 또 마두로 정권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고 또 뉴욕타임스에서의 팩트체크가 정확하지만 생산국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범죄의 거점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계속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 정부에서 발급한 특별 면허로 다니고 있는 부분도 뉴욕타임스에서는 좀 쉐브론의 역설이라는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럽연합의 전략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쉐브론 같은 정식 면허 기업은 투명하게 거래하고 세금도 내고 문제는 익명의 유령 선단이 되고 있었고 그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었고 뭐 대상이 정확하지 않았다, 제재 대상이 정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투명성의 문제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헥스에스 국방장관이 9월에 있었던 선박 공격 영상을 의회에조차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서 생존자 2명이 추가 공격으로 사망을 한 그 내용이 됩니다. 이건 사실 정당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교전 규칙이나 민간인 보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요. 또 유럽도 러시아 선박을 납포하지만 승무원의 안전은 보장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입장도 입장인 것이 마약 밀수선들은 일단 무장을 한 상황이고 도주를 하고 때로는 반격을 합니다. 9월 이후에 25차례의 공격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의심 선박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이고 마약이 미국에 미치는 피해가 실제로 엄청나고 연간 10만 명이 과다 복용으로 죽고 있고 1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인 지금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효과적인 작전 그리고 법적인 절차의 준수 이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또 뉴욕타임스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미국과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고 만약에 봉쇄가 실제로 강행이 된다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베네수엘라 석유가 주로 쿠바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루트를 차단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긴장도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민감한 사안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화이트하우스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릴리즈 내용 가운데 20개국을 추가로 여행 금지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비롯한 5개 나라는 완전 입국 차단이고요. 팔레스타인 여행 문서 소지자도 막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별개 사안인 것 같지만 뉴욕타임스는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봉쇄나 여행 금지의 확대, 또 국경의 통제 강화, 모두가 트럼프 2기에서 전방위 강경 노선이라는 것으로 어제 그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고, 베네수엘라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던 게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지난 9월 2일에 선박 공격 관련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공격에서 생존자 2명이 추가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영상이 군사위원회에만 보여주고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좀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우리가 킵 워칭을 좀 해야 되는 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사실 3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입니다. 시나리오 1, 최대 압박으로 마두로 항복입니다. 석유 수출이 완전히 차단되면 정권의 자금줄이 마르고 군부와 측근들이 마두로를 버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거죠. 과이도 같은 야권의 인사나 친미 인물로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되고, 이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시나리오 2는 장기적인 해상 봉쇄로 경제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가 버티면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쿠바식의 장기전, 물론 쿠바는 지금 60년간을 지금 버티고 있지만 문제는 트럼프에게는 4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느리고 불확실한 경로의 시나리오가 되고 있고, 장기 해상의 봉쇄, 또 경제 질식, 내부 붕괴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레짐 체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두로가 버티면 버틸수록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이 증가되면서 결국 쿠데타나 내전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을 보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3번째 시나리오는 군사적인 충돌로 직접 개입입니다. 이게 강제 레짐 체인지가 되는 거죠. 우발적인 충돌이든 계획된 도발이든 일단 총성이 울리게 되면 미국은 본토 타격을 명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1989년의 파나마든 2003년의 이라크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중국, 러시아의 개입의 위험이 좀 큰 요소도 있습니다.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로 짧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여파나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기승전 레짐 체인지라는 거죠. 모든 시나리오가 각각의 시나리오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 바라고 있는 것은 레짐 체인지다라는 것으로 이게 수면 위로 어제 좀 드러난 기사였다는 거고요. 트럼프는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반환할 리도 없고 2007년부터 국유화된 자산이 좀 애초에 반환 가능한 요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봉쇄가 마두로를 향해서 항복 아니면 파멸, 이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과이도 전략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군사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항모도 있고 토마호크 미사일도 있고 군사로서 봉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압박하고 조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두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필사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카리브해가 새로운 냉전의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스와 또 폭스에서 뉴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강경론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엄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모전단이 실제로 카리브해에 있고 유조선이 지금 실제로 납포되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굽히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물러서느냐 아니면 총성이 울리느냐 그 결말을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